1922년 11월 이집트 왕가의 계곡에서 3천 동안 봉인되어 있던 무덤 하나가 열렸는데, 그로부터 불과 5개월 뒤 이 발굴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이 갑자기 사망합니다. 모기에 물린 작은 상처가 전신으로 퍼져 폐혈증으로 숨을 거뒀고, 그가 죽는 순간 카이로 전체에 전기가 나갔다는 소문이 퍼졌죠. 영국에 있던 그의 애완견은 같은 시각 울부짖다가 쓰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언론은 즉시 이 죽음을 파라오의 저주라고 불렀고, 이후 발굴에 관련된 사람들이 연이어 사망하면서 전 세계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이 모든 죽음이 3000년 전 소년왕이 남긴 저주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투탕카멘의 저주를 둘러싼 모든 진실과 거짓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1922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당시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거의 포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왕가의 계곡 곳곳을 파헤쳤지만 의미 있는 발견은 전혀 없었고, 발굴 비용을 대던 후원자 카나본 경은 더 이상 돈을 쓸 수 없다며 지원 중단을 통보한 상황이었거든요. 카터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고, 카나본 경은 마지못해 한 시즌만 더 허락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지막 시즌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지게 되죠. 1922년 12월 4일, 발굴 현장에서 일하던 어린 소년이 우연히 돌계단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계단은 점점 아래로 이어졌고 결국 굳게 봉인된 문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카터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즉시 영국에 있는 카나본 경에게 전보를 쳤는데요. 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왕가의 계곡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으니 빨리 오라는 것이었죠. 카나본 경은 즉시 이집트로 날아왔고 11월 26일 두 사람은 함께 두 번째 봉인된 문 앞에 섰습니다. 카터가 문에 작은 구멍을 뚫고 랜턴을 집어넣자 카나본 경이 물었죠. 무엇이 보이느냐고요? 카터의 대답은 역사의 길이 남았습니다. 놀라운 것들이 보인다고요. 그 놀라운 것들이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는데요. 무덤 안에는 무려 5000점이 넘는 유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황금 마차와 왕좌, 수천 개의 장신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파라오의 얼굴을 본뜬 100kg이 넘는 순금 마스크가 있었죠. 투탕카멘은 18세의 나이로 요절한 소년 왕이었는데, 그의 무덤은 다른 파라오들의 무덤과 달리 도굴당하지 않은 채 3000년 넘게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물 발견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 문명의 황금기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타임캡슐을 연 것과 같았습니다. 이 발견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자 언론은 미친 듯이 달려들었는데요. 당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전쟁의 참혹함에 지친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발견에 열광했습니다. 문제는 이집트 당국과 카나본 경이 영국의 더 타임즈 신문과 독점보도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었죠. 다른 신문사들은 현장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고, 기자들은 사실 대신 자극적인 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파라오의 저주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무덤을 건드리는 자에게 재앙이 내린다는 전설이 있었고, 언론은 이 전설을 부활시켜 기사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923년 4월 5일, 저주가 현실이 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투탕카멘 무덤 발굴의 최대 후원자였던 카나본 경이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갑자기 사망한 거죠. 공식 사인은 모기에 물린 상처가 감염되어 발생한 폐혈증이었는데, 그는 면도를 하다가 모기 물린 곳을 베었고 그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6세였던 그는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았고 과거 자동차 사고로 폐에 손상을 입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언론은 이런 맥락은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저주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카나본 경의 죽음과 함께 온갖 기이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가 숨을 거두는 정확한 순간 카이로 전체의 전기가 일제히 나갔다는 주장이 있었고, 영국 그의 고향 저택에서는 그가 아끼던 애완견 수지가 같은 시각 갑자기 울부짖다가 쓰러져 죽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심지어 무덤을 처음 열었을 때
코브라가 나타나 카터의 카나리아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집트에서 코브라는 파라오를 수호하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 또한 저주의 증거로 해석되었죠. 물론 이 이야기들 대부분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백히 꾸며진 것들이었지만 대중은 이미 저주의 서사에 완전히 빠져든 상태였습니다. 카나본경의 사망 이후 언론은 발굴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사람이 사망할 때마다 이를 저주의 희생자로 분류했는데요. 한때는 저주로 죽은 사람이 20명이 넘는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카나본경의 친구였던 조지 제이 골드는 무덤을 방문한 후 폐렴에 걸려 1923년 5월에 사망했고, 미라를 엑스레이로 검사했던 아치볼드 레이드는 1924년 1월에 원인 불명의 질환으로 죽었죠. 카터의 조수로 발굴에 깊이 참여했던 아서 메이스는 호흡기 질환을 앓다가 1928년에 사망했고, 이런 사망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언론은 파라오의 저주가 또 한 명을 데려갔다며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저주 이론을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하워드 카터 본인입니다. 그는 무덤을 최초로 발견했고 봉인을 직접 뜯었으며 그 안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죠. 만약 파라오의 저주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카터야말로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카터는 무덤 발견 이후 무려 16년을 더 살았고 1939년 64세의 나이로 림프종이라는 자연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라오의 무덤에 가장 많이 들락거린 사람이 저주를 피해 천수를 누린 셈이죠.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저주 이론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되는데요. 영국 BBC의 조사에 따르면 투탕카멘 무덤 발굴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총 58명이었습니다. 이 중 무덤이 열린 후 10년 동안 사망한 사람은 고작 8명에 불과했거든요. 이것은 당시 평균 사망률과 비교해도 전혀 높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저주의 희생자로 거론되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실 무덤이 열린 후 수십 년이 지나 노환으로 사망했는데요. 무덤 봉인 문구를 해독했던 이집트 학자 앨런 가디너는 94세까지 살았고, 카터와 함께 무덤에 처음 들어갔던 여성 에블린 화이트는 79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발굴 초기에 몇몇 사람들이 비교적 일찍 사망했던 걸까요? 여기서 현대과학이 밝혀낸 흥미로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3000년 동안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던 무덤 내부에는 인간에게 위험한 미생물들이 농축되어 있었던 거죠. 과학자들은 투탕카멘 무덤에서 아스페르길루스 니게르와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 같은 위험한 곰팡이 포자를 발견했는데, 특히 아스페르길루스 플라부스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소를 분비하는 곰팡이입니다. 이 독소는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오면 폐질환,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거든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라와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다양한 유기물질을 사용했는데, 이 물질들이 수천 년 동안 밀폐된 환경에서 분해되면서 위험한 곰팡이와 박테리아의 서식지가 된 겁니다. 카나본경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면 그는 원래 폐가 좋지 않았고 면역력도 약한 상태였죠. 그런 그가 곰팡이 포자로 가득 찬 무덤의 공기를 마신 후 모기에 물린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했다면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은 저주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결과였던 겁니다. 조수 아서 메이스가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것도 발굴 현장의 이집트 특유의 고온다습한 환경과 무덤 내부의 미생물 노출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도구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덤에 독성 물질을 배치했을 가능성도 제기하는데요. 당시에는 독극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화되어 독성을 띠는 광물이나 화학물질이 존재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가설은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저주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결국 투탕카멘의 저주라고 불렸던 현상의 실체는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3000년간 봉인된 공간에 축적된 미생물학적 위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왜 저주 이론이 그토록 강력하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1920년대의 시대적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의 충격에서 막 벗어나던 시기였고
수백만 명이 무의미하게 죽어간 참혹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뭔가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과학과 이성이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환멸 속에서 고대 문명의 마법과 저주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카나본 경의 죽음은 일종의 도덕 교훈극으로 해석되기도 했는데요.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타국의 신성한 무덤을 침범하고 보물을 약탈하려 했으니 정당한 심판을 받았다는 구도였죠.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열강들은 이집트를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문화재를 반출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존재했습니다. 파라오의 저주라는 서사는 이런 비판 의식과도 연결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었던 겁니다. 흥미롭게도 저주 이야기는 이집트 민족주의 운동에도 활용되었는데요. 1922년은 이집트가 영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영국의 영향력은 여전했고 투탕카멘 무덤 발굴과 유물 독점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집트인들에게 문화적 약탈로 비쳤죠. 이런 상황에서 파라오의 저주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위험과 타국 침략자에 대한 경고의 상징이 되었고 이집트 지식인들은 이를 통해 서구 열강의 약탈적 고고학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론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당시 신문들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정적이었습니다. 사실 확인보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중요했고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상이었죠. 더 타임즈와의 독점 계약에서 배제된 다른 신문사들은 현장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팩트 대신 소문과 추측으로 기사를 채워야 했습니다. 저주 이론은 이런 언론 환경의 산물이었고 일단 한번 불이 붙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던 겁니다. 저주 논란은 곧바로 대중문화 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1932년에 제작된 영화 미이라는 투탕카멘 저주 테마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이후로도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와 소설, 만화에서 파라오의 저주는 고대 유적 발굴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죠.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부터 최근의 미이라 리부트 시리즈까지 투탕카멘의 저주가 만들어낸 문화적 유산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팩트와 픽션을 명확히 구분해보면 투탕카멘의 저주는 과학적으로 완전히 부정된 미신입니다. 무덤을 직접 연 하워드 카터가 장수했다는 사실, 발굴 관계자 58명 중 10년 내 사망자가 8명에 불과했다는 통계, 그리고 무덤 내부의 미생물학적 위험에 대한 과학적 발견까지 저주 이론을 뒷받침할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선정적인 언론 보도와 시대적 맥락이 만들어낸 집단적 환상뿐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저주 논란이 투탕카멘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라오로 만들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데요. 투탕카멘은 사실 이집트 역사에서 그다지 중요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18세에 요절한 소년 왕으로 재위 기간도 짧았고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죠. 그의 무덤이 도굴당하지 않은 채 보존된 것도 그가 중요하지 않은 왕이었기 때문에 도굴꾼들의 눈에 띄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주 논란 덕분에 그는 람세스 2세나 클레오파트라보다 더 유명한 파라오가 되었고 그의 황금 마스크는 고대 이집트 문명 전체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무덤 발굴 100주년을 맞아 다시 돌아본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교훈은 인간이 미스터리와 공포에 얼마나 쉽게 빠져드는지, 그리고 미디어가 그런 심리를 얼마나 능숙하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것이겠죠. 1920년대의 신문들이 했던 일을 오늘날의 소셜미디어와 유튜브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탕카멘의 저주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투탕카멘의 저주는 실제했지만 그것은 3000년 전 소년 왕이 남긴 초자연적인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밀폐된 공간에 축적된 미생물의 위험이었고 시대적 불안과 언론의 선정주의가 만들어낸 집단적 환상이었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공포와 신비에 대한 갈망이었던 거죠. 진실은 때로 전설보다 더 흥미로운 법인데요. 과학적 분석과 역사적 맥락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3000년 전의 소년왕은 자신의 무덤이 이렇게 세계적인 논란의 중심이 될 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겠지만 그의 무덤이 남긴 유산은 황금 유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심리와 미디어,
과학과 미신, 제국주의와 민족주의가 복잡하게 얽힌 이 이야기야말로 투탕카멘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주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학을 믿으시겠습니까?